북시네마가 들려드리는 고전 명작 제인 오스틴 오만과 지난 편견. 이야기에서는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나타나면서 베넷가에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무도회에서 다하시 씨의 차가운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불쾌함을 느꼈고 제인과 빅리의 사랑은 콜린스 씨는 싹트기 필립스 부인의 응접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가구라면 로징스의 작은 아침 식사방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거든요. 필립스 부인이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징스라는 이름이 나온 건 그날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카드놀이 테이블에 앉아서 진 돈이 실링 5개였는데 별것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성직자의 품위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사이 엘리자베스는 위컴 옆에 앉았습니다. 위컴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동네 사교계가 꽤 넓은 것 같습니다. 네더필드에 빅리 씨라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정말 상냥한 분이에요. 혹시 다하시 씨는 아시나요? 위컴이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그분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다하시 씨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모두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분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요. 솔직히 이 동네에서 인기가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좀 슬프기는 하더군요. 직접 만나보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아요. 아시죠? 네. 위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다하시 씨 아버지의 집사였습니다. 30년 넘게 펜벌리를 관리하셨어요. 돌아가신 다하시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학교도 보내주시고 케임브리지 학비까지 대주셨어요. 위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제 이름을 남기셨어요. 좋은 목사직이 비면 저한테 주라고. 수입이 넉넉한 자리였어요. 그 아버지가 원했던 건 제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위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가 비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제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하시 씨가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언이 조건부였거든요. 추천하도록 한다는 표현이었지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죠.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왜요? 왜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거예요? 질투요. 위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너무 아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워했어요. 같이 자랐는데도요. 저는 그 질투를 느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방패막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게 변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어째서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공개적으로 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하시 씨의 권력과 인맥 앞에서요.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서 다하시에 대한 인상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만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싫었는데 비열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은 어때요? 동생도 그런 성격인가요? 조지아나 양은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오빠처럼 오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아직 어리니까 15인가 16이에요. 그리고 지참금이 3만 파운드입니다. 3만 파운드라니. 네, 그리고 다 아시씨 어머니와 레이디 캐서린 드 버는 자매예요. 두 집안에서는 다 아시씨와 앤드버 양의 결혼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빅리 양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매일 다 아시씨한테 아부하고 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위컴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내내 거의 독점적으로 대화했어요. 다른 장교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카드놀이가 끝나고 다과가 나왔을 때 콜린스 씨가 다가와서 끼어들었어요. 로징스의 장엄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수다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위컴의 말도 안 이야기로 돼. 가득했거든요. 다하시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빅리 씨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빅리 씨의 친구잖아. 빅리 씨가 나쁜 사람이랑 친구를 할 리가 없어. 빅리 씨가 속고 있는 거지. 아니, 두 사람 중 한 명이 틀린 거야. 위컴 씨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잖아.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하거든. 언니, 위컴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진심인 게 느껴졌어. 눈빛이 달랐다고.
둘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나는 판단을 못하겠어. 비참한 건 둘 중 하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잖아.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언니 너무 착해. 세상 사람이 다 좋은 줄 알아. 난 그렇게 못해. 다하시 씨는 오만하고 위컴은 피해자야. 끝. 리지, 서두르지 마. 우리가 아는 건 한쪽 이야기뿐이잖아. 빅리 씨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다하시 씨를 좋게 볼 이유도 없고.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자매니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빅리 씨가 직접 네더필드 무도회 초대장을 갖고 왔습니다. 베넷 부인은 천장이 뚫릴 듯 기뻐했고 리디아는 무도회 날짜를 듣자마자 뭘 입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의 기대는 하나였습니다. 무도회에서 위컴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저녁 내내 기대에 차 있었어요. 위컴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위컴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머리를 매만지고 드레스를 고르면서 상상했어요. 위컴과 첫 번째 춤을 추고 두 번째 춤도 추고 저녁 내내 함께하는 장면을요. 도착해서 장교들 사이를 살폈지만 위컴이 없었습니다. 데니 씨에게 물었어요. 위컴 씨가 전날 런던에 볼 일이 생겨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데니 씨가 말했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다하시 씨를 피하려고 안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엘리자베스는 확신했습니다. 다하시 때문이라고요. 이 한 사람이 위컴의 즐거움까지 빼앗은 거라고요. 기분이 다운된 상태에서 첫 번째 춤 상대를 확인했는데 콜린스 씨였어요. 진작 약속해버린 거예요. 사양할 수가 없었죠. 콜린스 씨와의 두 번의 춤은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옆 사람과 부딪히고 스텝을 놓치고 쉬지 않고 사과했어요. 두 번의 춤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방된 뒤 샬럿 루카스 옆에 서서 한숨을 내쉬는데 다하시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춤을 저와 추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서 수락해버렸어요. 입이 네라고 대답한 뒤에야 뇌가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지? 샬럿에게 털어놨어요. 다하시한테 춤을 추겠다고 했어. 재밌겠다. 기회잖아. 위컴 이야기를 꺼내면 곤란해질 테니까 그냥 춤이나 즐겨. 다하시와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분은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하시 씨. 춤추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홀의 크기를 칭찬하거나 커플 수를 세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다하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잠깐 침묵하다가 다음 화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항상 춤추면서 대화를 하시나요? 가끔요. 지금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침묵으로 보내기엔 좀 어색하죠. 당신이 자기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시는 건 좀 이르지 않습니까? 미소를 띤 채 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고 줄이 바뀌고 다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다하시 씨, 혹시 최근에 메리턴을 산책하신 적 있으세요? 다하시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새로 알게 되었거든요. 다하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컴 씨는 누구한테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은요. 하지만 그 인상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겪은 불행은 다하시 씨도 부정하실 수 없겠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하시는 변화된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위컴 씨가 말하는 불행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군요. 춤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예의로 헤어졌어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은 더 끔찍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다하시에게 자기소개를 하러 갔어요. 엘리자베스가 말렸습니다. 콜린스 씨, 다하시 씨는 소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걱정 마세요. 레이디 캐서린의 사제로서 조카 되시는 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하면 실례죠. 엘리자베스는 말릴 수 없었어요. 콜린스 씨가 다하시 앞에서 장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자기가 그분의 사제라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다하시 씨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길고 길게 말했어요.
다하시는 경멸에 가까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콜린스 씨는 전혀 상처받지 않은 얼굴로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왔어요. 다하시 씨가 정중하게 받아주시더군요. 모두가 오만하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가 진짜 절정이었어요. 베넷 부인이 루카스 부인과 나란히 앉아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빅리 씨와 제인의 결혼이 곧 성사될 거라고요.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빅리 씨가 우리 제인한테 완전히 빠졌다고요. 제인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면 다른 딸들도 부자 남편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지겠죠. 엘리자베스가 목소리를 좀 낮추라고 했습니다. 다하시가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하시 씨가 뭐 어때서? 나한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루카스 부인한테 비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엘리자베스가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자 다하시가 바로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전부 다요. 그리고 메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두 곡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앵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첫 번째보다 나빴고 세 번째를 시작하려고 하자 엘리자베스가 고통스러워졌어요. 아버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베넷 씨가 크게 말했어요. 메리, 그 정도면 충분히 즐겁게 해줬다. 이제 다른 숙녀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메리는 당혹스러웠지만 덤덤한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이 밤은 악몽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번갈아가며 망신을 줬거든요. 베넷 부인의 큰 소리, 메리의 노래, 콜린스의 아부, 리디아의 장교 난리, 키티의 기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제인만 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하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요. 그리고 위컴이 오지 않은 롱본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콜린스 씨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휴가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밖에 안 남았으니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이 사람은 수줍음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런 일에 의례 따르는 의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침 식사 직후 베넷 부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막내딸 중 하나가 같이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오전 중에 따님 엘리자베스 양과 단독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붉히며 놀라기도 전에 베넷 부인이 즉시 대답했어요. 아이고, 물론이죠. 리지가 아주 기뻐할 거예요.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키티야, 올라가자. 엘리자베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제발 가지 마세요. 콜린스 씨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들어도 상관없는 말일 거예요. 저도 나갈 거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니. 리지, 거기 앉아있어.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당황하고 짜증난 표정으로 도망치려 하자 베넷 부인이 덧붙였어요. 리지, 거기 앉아서 콜린스 씨 말씀 들으라고.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되도록 빨리 조용히 끝내는 게 현명할 것 같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바느질에 집중하는 척하며 괴로움과 우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베넷 부인과 키티가 나가자마자 콜린스 씨가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양,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당신의 겸손함은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미덕을 더 빛나게 해주죠. 만약 제가 거절당한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제가 이런 문제에서 감정에 휩쓸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결혼하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하트퍼드셔에 온 이유도요. 분명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콜린스 씨가 그 엄숙한 표정으로 감정에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엘리자베스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가 잠시 숨을 돌리는 틈에 말을 끊으려 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씨는 계속했어요. 결혼하려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저 같은 넉넉한 형편의 성직자라면 교구에 결혼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혼이 제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이건 아마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요. 제가 후원자로 모시는 고귀하신 분, 레이디 캐서린드버그의 특별한 조언이자 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였죠. 레이디 캐서린께서 2번이나 어쩌보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헌스퍼드를 떠나기 직전 토요일 밤이었어요. 카드놀이 사이사이에 젠킨슨 부인이 드 버그 양의 발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레이디 캐서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콜린스 씨, 당신은 결혼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성직자는 결혼해야 해요. 잘 고르세요. 저를 위해서 고르세요. 활동적이고 쓸모있는 여자를 찾으세요. 가문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명하게 살림할 줄 아는 여자여야 합니다. 바로 제 조언입니다. 그런 여자를 찾아서 어서 데려오세요. 제가 만나볼 테니. 콜린스 씨는 여기서 잠시 멈추더니 엘리자베스가 감동받길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것이 제 결혼 계획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름다운 사촌 여동생에 대한 찬사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콜린스 씨가 본격적으로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의 재산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참금으로 1000파운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로 비난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쯤 되니 끊어야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시네요. 제가 아직 대답을 안 했잖아요. 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하겠습니다. 청혼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콜린스 씨가 손을 격식 있게 흔들며 대답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처음 청혼을 받으면 거절하는 게 관례라는 걸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에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하신 말씀에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재단 앞으로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제 말씀을 제가 한 이후에도 격려로 받아들이신다면 거절을 어떻게 표현해야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사촌동생, 당신의 거절이 단지 관례적인 말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콜린스 씨가 자신만만하게 계속했어요. 제 손이 당신에게 부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고요. 제 사회적 관계, 가족과의 관계, 베넷 가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제 청혼이 결코 불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게다가 당신이 저를 거절한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다시 청혼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지참금은 불행히도 아주 적고 그 적은 지참금마저도 당신의 쾌활함이나 아름다운 자질들을 상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심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받아쳤습니다. 콜린스 씨, 저는 그런 대담한 아가씨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처럼 두 번째 청혼 기회에 행복을 걸 만큼 무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저야말로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못할 여자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레이디 캐서린께서 저를 아시면 그 자리에 전혀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콜린스 씨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레이디 캐서린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면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못마땅해 하실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다음에 뵐 때 당신의 겸손함, 검소함, 그 외 훌륭한 자질들을 최고의 찬사로 전하겠습니다. 콜린스 씨, 저에 대한 칭찬은 전부 불필요합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말을 믿어주시는 예의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부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거절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혼하신 것으로 우리 가문에 대한 배려의 의무는 충분히 다하신 거예요. 나중에 롱본 저택이 상속될 때도 양심의 가책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 했는데 콜린스 씨가 막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주제로 말씀드릴 때는 지금보다 호의적인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의 성품이란 본래 그런 거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열을 좀 내며 말했어요. 콜린스 씨, 정말 당혹스럽네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격려로 보이신다면 어떻게 거절을 표현해야 진짜 거절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촌 동생, 당신의 거절은 관례에 따른 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손이 부적합하지 않고 생활 환경도 괜찮고 나이와 성격도 맞고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 진심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을 믿게 해드리는 건 불가능한 것 같군요. 저도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달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콜린스 씨는 혼자 남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 청혼이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하면서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건 엘리자베스의 수줍음과 진정한 여성적 섬세함 때문이라고 자기 청혼이 성공했다는 확신에 오래 잠겨 있지 못했습니다. 베넷 부인이 현관에서 서성거리며 회담이 끝나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콜린스 씨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콜린스 씨의 대답을 듣고 베넷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콜린스 씨가 말했어요.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사촌 동생이 제가 확신하기로는 겸손함과 여성스러운 섬세함 때문에 지금은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베넷 부인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진심이 아니라뇨? 네, 부인. 관례적인 것일 뿐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부인께서 엘리자베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넷 부인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리지를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리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때때로 아주 많이 고집이 셌습니다. 베넷 부인이 서재로 갔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요. 아, 베넷 씨, 지금 당장 내려가셔야 해요. 리지를 설득해 주세요. 콜린스 씨한테 시집가라고 말해주세요. 리지가 거절한대요. 콜린스 씨가 나한테 하소연하는데 지금 안 하면 다시는 안 한다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베넷 씨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어요. 리지 문제요. 리지가 콜린스 씨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콜린스 씨한테 시집가라고 좀 말해달라고요. 베넷 씨가 마지못해 책을 덮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불러. 엘리자베스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이리 앉아라. 들어보니 콜린스 씨가 너한테 청혼을 했다더구나. 네. 그리고 네가 거절했고. 네. 어머니가 너한테 수락하라고 하시더구나. 네.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부탁하신 거죠. 베넷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너한테 불쾌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됐어. 오늘부터 너는 부모 중 한쪽의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엘리자베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콜린스 씨와 결혼하면 어머니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고 하셨고 콜린스 씨와 결혼 안 하면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엘리자베스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진심으로 충격받았어요. 베넷 씨,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딸한테 결혼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잘못 이해한 모양이군. 나는 딸 편을 들겠다는 뜻이었어. 당신은 리지를 설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양하지. 리지한테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할 의향은 없거든. 베넷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그 문제를 농담으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베넷 씨의 대화 방식은 원래 그랬습니다. 위트, 냉소, 그리고 아내의 신경증에 대한 즐거운 무관심.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청혼에 따른 불편한 감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딸이 마음을 바꿀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콜린스 씨 역시 자기 설득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콜린스 씨의 집요함에도 가끔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짜증이 나긴 했지만요. 한편 베넷 부인이 엘리자베스를 만날 때마다 퍼부었습니다. 리지, 이건 네 미래를 위한 거야. 콜린스 씨가 얼마나 괜찮은 분인데 이 집도 그분한테 가는 건데 네가 시집 가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잖아.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장을 지켰어요. 콜린스 씨 본인도 사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너무 오래 괴로워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감정의 깊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청혼 소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겪은 불쾌함이라곤 어머니의 투덜거림과 콜린스 씨의 간간이 섞이는 삐진 언급 정도였죠. 콜린스 씨도 조금씩 냉정을 되찾고 있었고요. 베넷 가족은 루카스 가문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샬럿 루카스가 콜린스 씨 말을 아주 친절하게 들어줬어요. 엘리자베스는 기회를 틈타 샬럿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샬럿. 콜린스 씨 상대를 네가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네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해. 샬럿이 대답했어요. 기꺼이 하는 거야.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고. 샬럿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사실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아직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한편 제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빅리 양에게서요. 제인이 편지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변했어요. 내용을 읽는 동안 점점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편지를 접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제이는 곧 평소의 쾌활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빅리 양이 쓴 편지의 첫 문장부터 확실했어요. 빅리 일행이 전부 런던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네더필드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고요. 빅리 양은 다하시의 여동생 조지아나 다하시를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아름답고 재능있고 매력적이라고요. 그리고 오빠 빅리가 조지아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도 그 결합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썼어요. 제이는 이 부분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빅리 씨가 이번 겨울에 네더필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 런던에 아예 정착한 거래.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빅리 양이 빅리 씨와 다하시 양의 관계를 매우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화가 났습니다. 빅리 양이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 빅리 씨가 네더필드를 떠난 건 다하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동생들이 억지로 끌고 간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빅리 양이 오빠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니? 빅리 양이 오빠의 마음을 안다고? 빅리 양이 원하는 건 빅리 씨가 다하시 양과 결혼하는 거지. 빅리 씨한테 물어봤겠어? 절대 아닐걸? 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빅리 양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빅리 양을 탓하는 게 아니라 빅리 양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거야. 아니, 사실 빅리 양을 탓하긴 해. 자기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거잖아. 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빅리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그런 거야.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표정을 보면서 빅리 양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어요. 빅리 씨 본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여동생의 영향력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빅리 양에게서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내용이었어요. 네더필드를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런던 생활이 아주 즐겁다는 것, 조지아나 다하시와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는 것. 제이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이제 확실해. 빅리 씨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빅리 씨 본인이 보낸 편지는 아니잖아. 하지만 빅리 양이 이렇게까지 쓰는 건 오빠의 의중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엘리자베스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언니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빅리 양과 다하시가 꾸민 일이지 빅리 씨 본인의 의지가 콜린스 씨의 기분이 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콜린스 씨는 더 이상 엘리자베스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콜린스 씨의 관심이 샬럿 루카스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샬럿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샬럿의 계산은 이랬어요. 콜린스 씨가 사랑할 만한 남자인가? 아닙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관계, 생활 환경은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27살에 별다른 재산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콜린스 씨는 토요일에 떠나야 했습니다. 샬럿은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콜린스 씨와 자주 마주치도록 했고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줬고 때때로 고의적으로 레이디 캐서린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효과는 빨랐습니다. 콜린스 씨는 수요일 아침 루카스 저택을 방문했어요. 샬럿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옆집 대문을 슬쩍 빠져나가서 롱본에서 눈치 못 채게 했어요. 샬럿은 위층 창문에서 그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정원 산책로에서 마주쳤어요. 거기서 콜린스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샬럿은 수락했어요. 순전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샬럿은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샬럿 루카스가 약혼했습니다. 콜린스 씨와요. 그리고 샬럿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에게 직접 알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샬럿이 롱본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반겼어요. 하지만 샬럿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실은 좀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어젯밤에 콜린스 씨가 나한테 청혼했어. 그리고 나는 수락했어. 엘리자베스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간 말이 안 나왔어요. 콜린스 씨와 약혼했다고?
엘리자베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고, 다음은 당혹감이었고, 그 다음은 속상함이었어요. 샬럿 같은 사람이? 지적이고 분별력 있고 냉정한 샬럿이 콜린스 씨와 샬럿, 그게 진심이야? 왜 그렇게 놀라? 콜린스 씨가 괜찮은 사람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난 로맨틱한 걸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편안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콜린스 씨가 그걸 줄 수 있어. 엘리자베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차려서 축하 인사는 했어요. 축하해, 샬럿.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샬럿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콜린스 씨와 3일 전에 엘리자베스한테 차인 남자랑. 샬럿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이 소식이 롱본에 퍼지자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격분했어요. 루카스 부인이 내 딸한테 온 청혼을 자기 딸한테 가로챈 거잖아. 배신이야? 우정도 없는 거야? 베넷 씨는 반대로 아주 즐거워했어요. 샬럿 루카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한다고? 그 정도면 콜린스 씨만큼이나 바보로군. 제이는 샬럿을 위해 최선을 기원했습니다. 메리는 콜린스 씨의 도덕성과 안정성에 대해 깊은 관찰을 늘어놓았어요. 키티와 리디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방금 들은 소식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직접 롱본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약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러 온 거였죠. 샬럿이 부탁한 겁니다. 베넷 부인은 루카스 경을 맞이하면서 겨우겨우 예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합이 이웃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는 루카스 경의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좋은 소식이라뇨. 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콜린스 씨가 이 집을 물려받으면 루카스 댁 딸이 여기 안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루카스 경은 이런 반응을 받을 줄 전혀 몰랐고 당혹스러워했어요. 베넷 씨가 예의 바르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부인의 격앙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경이 떠난 뒤에도 베넷 부인은 한참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루카스 부인이 우리 코앞에서 20년 넘게 이웃이었는데 자기 딸 시집 보내겠다고 우리 가문을 밟고 올라서겠다는 거야. 이건 며칠이고 계속됐습니다. 어머니와 루카스 부인 사이의 오래된 우정은 심각하게 금이 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분노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샬럿과의 우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씁쓸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샬럿에게 예전만큼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 콜린스 씨는 사랑 고백과 행복 선언으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낸 뒤 토요일에 헌스퍼드로 돌아갔습니다. 출발하면서 베넷 가족에게는 예의 바르게 작별 인사를 했고 특히 베넷 씨에게는 상속 문제에 대한 유감의 말을 또 한 번 늘어놓았어요. 이별의 아쉬움은 샬럿의 편지를 자주 받겠다는 약속으로 달랬습니다. 콜린스 씨가 떠나자 베넷 부인은 투덜거림의 주제를 바꿨어요. 루카스 가문이 롱본에 들어와 앉겠다니 내가 이 꼴을 봐야 하다니 신경이 다 파괴되겠어. 이 투덜거림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제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놓았습니다. 빅리 씨가 네더필드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전혀 없다고 봐야 했어요. 빅리 양의 편지는 매번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런던 생활이 즐겁다는 것, 조지아나 다하시와의 우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빅리 씨와 다하시 양의 결합을 기대한다는 것. 제이는 더 이상 이 편지들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빅리 씨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아. 빅리 양이 이렇게까지 쓰는 건 오빠의 마음이 정말 떠났다는 뜻이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언니, 나는 여전히 빅리 씨 본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빅리 양과 다하 씨가 방해하고 있을 뿐이야. 설령 그렇다 해도 빅리 씨가 여동생과 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제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빅리 씨가 자기 의지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인 언니, 솔직히 말해줘. 아직도 빅리 씨를 좋아해? 제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이 감정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빅리 씨의 잘못은 아니니까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겠지. 난 원망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너그러움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빅리 씨의 유약함에, 빅리 양의 간섭에, 그리고 다하 씨의 오만에. 한편 위컴 씨와의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메리턴에서 만날 때마다 위컴은 여전히 상냥하고 매력적이었어요. 다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줬고 엘리자베스는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이 지나면서 위컴의 관심이 살짝 옮겨간 게 보였어요. 킹이라는 젊은 여성이 메리턴에 왔는데 1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은 여자였습니다. 위컴이 갑자기 킹 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모 가디너 부인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컴에 대해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남자가 1만 파운드 유산의 여자에게 눈을 돌렸다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조심해라. 엘리자베스는 이모에게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위컴 씨에게 깊이 빠져들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 정도예요. 돈 때문에 킹양에게 간 거라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참금 없는 처녀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1월과 2월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메리턴으로의 산책, 때때로 진흙투성이가 되고 때때로 추위에 떨면서 그게 롱본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헌스퍼드에 있는 샬럿을 방문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씨 집에서. 하지만 샬럿을 보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이겼어요. 제이는 3월 초에 런던의 가디너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빅리 양에게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매우 늦게 왔어요. 그리고 만남도 짧고 냉담했습니다.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로 알려줬어요. 빅리 양을 만났어. 하지만 전과 달랐어. 차갑진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난 속았던 거야. 빅리 양은 처음부터 내 친구가 아니었어. 엘리자베스는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제인이 마침내 현실을 직시했으니까요. 제인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빅리 씨를 원망하지는 않아. 빅리 양의 일이니까. 빅리 씨는 아마 내가 런던에 있다는 것도 모를 거야.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그게 약점이 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3월 중순 엘리자베스는 루카스 경의 둘째 딸 마리아 루카스와 함께 런던을 거쳐 헌스퍼드로 떠났습니다. 샬럿의 새 집을 콜린스 씨의 집으로 보러 가는 베넷 부인은 오빠 내외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디너 씨 부부가 매년 그렇듯 크리스마스를 롱본에서 보내러 온 거예요. 가디너 씨는 분별력 있고 교양 있는 신사였습니다. 자연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누나 베넷 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네더필드 여자들이 빅리 양이나 허스트 부인이 이 사람이 상인이라는 걸 알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창고가 보이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품위 있고 상냥할 수 있다니. 가디너 부인은 베넷 부인이나 필립스 이모보다 몇 살 젊었고 다정하고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롱본 조카딸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제인과 엘리자베스와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두 언니가 자주 런던의 이모 집에 머물곤 했거든요. 가디너 부인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선물을 나눠주고 최신 유행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덜 즐거운 일이었죠. 언니 베넷 부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요. 제인과 빅리 문제, 콜린스와 샬럿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가디너 부인은 이미 제인과 엘리자베스의 편지로 대략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에게는 가볍게 답하고 조카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됐을 때 가디너 부인이 말했어요. 빅리 씨 거는 제인에게 안 됐구나.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해. 빅리 씨 같은 젊은 남자는 이쁜 아가씨에게 몇 주 만에 반했다가 헤어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곤 하잖니. 엘리자베스가 받아쳤어요. 좋은 위로네요, 이모.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안 맞아요. 우연히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의 간섭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독립적인 재산을 가진 청년이 며칠 전까지 격렬하게 사랑하던 여자를 친구들의 설득만으로 잊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격렬하게 사랑했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지 않니? 자주 보긴 했지만 겨우 며칠이잖아. 무도회 4번이면 충분해요. 가디너 부인은 웃었지만 제인의 처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인이 런던의 이모 집에 와서 지내면 기분 전환도 되고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정리될 거라고요. 제인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빅리 양의 오빠와 같은 집에 살지 않으니까 가끔 아침에 만나더라도 빅리 씨를 마주칠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디너 부부는 롱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필립스 가문, 루카스 가문, 장교들과의 약속이 줄줄이 이어져서 가족끼리만 저녁을 먹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집에서 식사하는 날에는 장교들이 항상 포함됐는데 그중 위컴 씨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열렬한 추천에 의심이 생겨 두 사람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진지한 사랑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은 분명했습니다. 가디너 부인은 불안해졌어요. 엘리자베스에게 따로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가디너 부인은 펜벌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돌아가신 다하시 씨의 평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컴과 펜벌리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끝없었어요. 다하시 씨 아버지의 인품을 칭찬하면서 아들의 행동을 들으니 옛날에 그 젊은이가 오만하고 성격 나쁜 소년이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났다고 적절한 기회를 잡아 엘리자베스에게 단독으로 말했습니다. 리지, 너는 충분히 분별력 있는 아이라서 조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사랑에 빠지진 않겠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게. 진심으로 부탁인데 조심해라. 재산이 없어서 분별 없는 결과를 낳을 감정에 내 자신을 얽매지 마. 위컴 씨에 대해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아주 매력적인 청년이야.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재산이 있었다면 이보다 좋은 짝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이 이러니 내 상상력이 너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돼. 너는 분별력이 있고 우리 모두 네가 그걸 쓸 거라 기대해. 아버지도 내 결심과 좋은 판단에 의지하고 계실 거야.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어요. 이모,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위컴 씨와 사랑에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건 정말이에요. 이모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드문 경우였어요. 이런 주제에 대한 조언이 원한을 사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으니까요. 가디너 부부와 제인이 런던으로 떠난 직후 콜린스 씨가 허트퍼드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가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베넷 부인에게는 큰 불편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베넷 부인도 마침내 체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 하고 심술궂은 말투로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목요일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샬럿이 작별 인사를 하러 롱본을 찾아왔어요. 샬럿이 일어나서 떠나려 할 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못마땅한 축하 인사가 부끄러웠고 자기도 진심으로 감정이 동해서 샬럿을 따라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샬럿이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자주 편지해줘. 물론이지. 그리고 3월에 아버지랑 마리아가 나를 보러 올 건데 너도 같이 와줬으면 좋겠어. 엘리자베스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별로 즐겁진 않겠지만요. 그 후로 둘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예전 같은 친밀함은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샬럿의 선택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샬럿의 편지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들었거든요. 1월과 2월이 지나갔습니다. 메리턴으로의 산책과 때때로 진흙투성이 길과 때때로 추운 날씨, 그 정도가 롱본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한편 런던의 제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빅리 양에게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 결국 직접 방문했는데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 내 편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 방문은 짧았어. 빅리 양이 외출할 일이 있다면서. 다음 편지에서 제인은 이렇게 썼어요. 빅리 양이 답방을 오기까지 4주가 걸렸어. 그것도 아주 짧게. 전과 완전히 달랐어.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겠어. 빅리 양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던 거야.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읽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제인이 마침내 빅리 양의 가면을 벗겨냈으니까요. 이 무렵
위컴 씨의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킹량이라는 젊은 여성이 1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위컴이 갑자기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이모에게 편지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모, 제가 위컴 씨에게 깊이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지금쯤 그 이름을 혐오하고 온갖 불행을 빌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여전히 우호적이고 킹량에 대해서도 공정해요. 그 여자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제 경계심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하나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샬럿이 안정을 위해 콜린스와 결혼한 것에는 실망했으면서 위컴이 돈을 위해 킹량에게 간 것에는 반대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루카스 경과 마리아 루카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헌스퍼드에 있는 샬럿을 방문하러 가는 거였어요. 먼저 런던에 들렀습니다. 가디너 부부 댁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거든요. 그레이스처치 거리에 있는 이모 집이었죠. 제이는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빅리 양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표정에서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읽었지만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제이는 체념과 평화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디너 부인이 여름 여행 계획을 꺼냈어요. 리지, 여름에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호수지방 어때? 엘리자베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모? 호수지방이요? 가고 싶어요. 산, 호수, 깨끗한 공기. 롱본에서 벗어나면 좋잖니. 이것은 엘리자베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한한 행복의 원천이 될 약속이었어요. 나머지 여행 내내 어두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름 호수지방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런던을 떠났습니다. 마차 안에서 루카스 경은 말이 많았어요.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의 알현 경험, 기사 자귀를 받던 날의 이야기를 또 한 번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예의 바르게 들었어요. 마리아는 모든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마차에서 본 마을 하나하나가, 길가의 여관 하나하나가 전부 모험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켄트주에 들어섰습니다. 로징스 파크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리아가 흥분했어요. 저기 보여. 로징스 파크야? 마리아는 창문에 바짝 달라붙어서 장원을 쳐다봤지만 사실 울타리와 나무밖에 안 보였어요. 엘리자베스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콜린스 씨의 목사관이 보였어요. 작고 깔끔한 도착하자 콜린스 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요. 콜린스 씨는 일행을 극진하게 맞이했어요. 특히 루카스 경에게는 더 공손했죠. 장인 어른이시니까요.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자기 집을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모든 가구와 장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당, 응접실, 그리고 자기 서재까지 모든 것이 레이디 캐서린의 배려 덕분이라는 말을 15번쯤 반복했어요. 이 선반도 레이디 캐서린께서 추천해 주신 겁니다. 저 커튼도 그분의 안목이고요. 이 벽난로 장식은 그분이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인정했어요. 샬럿이 살림을 잘 꾸려놓았다고. 콜린스 씨가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샬럿의 손길이었을 겁니다. 콜린스 씨가 자랑스럽게 정원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정원 가꾸기가 제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레이디 캐서린께서 정원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길 끝에서 보이는 게 바로 로징스 파크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시선을 따라 멀리 바라봤어요. 울타리 너머로 큰 건물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콜린스 씨는 정원의 모든 식물, 모든 산책로, 심지어 이 정원에서 로징스까지의 정확한 거리까지 자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남편을 관리하는 방식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건 거의 예술이었어요. 콜린스 씨가 흥분해서 레이디 캐서린 찬양을 시작하면 샬럿은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너무 대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대화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했던 것처럼 콜린스 씨는 자기가 방해받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샬럿은 콜린스 씨가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어요.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집 안에서 떠드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샬롯이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뒀다는 거예요. 집 뒤쪽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전망이 좋지 않은 쪽이라 콜린스 씨가 거의 오지 않는 방이었어요. 샬롯은 이 방을 자기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했어요. 콜린스 씨의 서재와는 반대편이었죠. 콜린스 씨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서재, 샬롯이 평화를 찾는 뒷방,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정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샬롯의 계획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 남자와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샬롯은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롱본에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마 행복하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 행복이 엘리자베스가 기대하는 종류의 도착한 지 행복은 이틀 만에 아니었지만요. 로징스에서 초대가 왔습니다. 로징스에서 초대가 왔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저녁 식사 초대였어요. 콜린스 씨는 그 영광에 떨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떨었어요. 레이디 캐서린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루카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십니다. 가는 길에 콜린스 씨가 멈추지 않고 주의사항을 나열했어요. 옷차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레이디 캐서린은 소박한 복장을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물론 적절한 예의는 갖추셔야 하지만요. 그분 앞에서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질문에만 잘 답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엘리자베스는 담담했습니다. 로징스는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네더필드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규모도 장식도 압도적이었죠. 넓은 현관홀을 지나 응접실에 들어서자 레이디 캐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여성이었어요. 뚜렷한 이목구비에 이전에는 아름다웠을 법한 얼굴, 표정은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콜린스 씨의 묘사 그대로였습니다. 위험있고 까다롭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 옆에는 드 버그 양이 앉아 있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의 딸이었는데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병약하고 마른 젊은 여자였어요. 빅리 양이 그토록 기대했던 다하시와 약혼했다는 바로 그 여자가 이 사람이라니. 그리고 젠킨슨 부인이 있었어요. 드 버그 양의 가정교사 겸 동반자였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이 일행을 맞이하는 방식은 독특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으니 대접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준다는 태도였죠.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예언한 대로 모든 요리가 근사했어요. 콜린스 씨는 각 요리를 레이디 캐서린의 선물인 것처럼 감탄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식사 중에 레이디 캐서린이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주도라기보다는 독점했어요. 모든 주제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게 전부였어요. 콜린스 씨는 레이디 캐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루카스 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마리아는 숟가락만 쥐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달랐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거침없이 여동생이 몇이나 되나? 5이에요. 다 예쁘니? 네, 그렇게들 말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가디너요. 가정교사가 있었니? 없었겠지? 아니요, 없었어요. 가정교사 없이 5자매가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여동생들은 다 사교계에 나왔니? 네, 전부요. 전부? 언니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막내가 사교계에 나와? 그건 좀 이르지 않니? 엘리자베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막내에게 언니들의 결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언니들의 젊음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사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건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디 캐서린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젊은 여성은 처음이었거든요. 내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제 생각을 여쭤보셨으니까요. 콜린스 씨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은 그 이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치느냐,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 자매들은 다 악기를 하느냐, 다 못한다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어머니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거다. 피아노가 있으면 연습할 수 있잖아. 이쪽 방에 피아노가 하나 있으니 원할 때 와서 연습해도 좋아. 젠킨슨 부인이 안 쓰는 시간에 이건 호의인지 지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엘리자베스는 솔직하게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질문이 아무리 개인적이고 무례해도 엘리자베스는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레이디 캐서린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네, 맞습니다만 반복했거든요. 돌아오는 마차에서 콜린스 씨가 말했어요.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양의 대답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이 기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흥미로운 것 같다고 일주일만 머물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사위의 좋은 생활 환경에 만족하고 딸이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샬럿, 마리아, 그리고 물론 콜린스 씨, 넷이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로징스와의 관계가 일과를 규정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거의 매일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러서 자기 의견을 나눠주었다고 해야 할까요? 마을일, 교구일, 하인관리, 요리법, 교육방침,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게 이 여자의 일과였습니다. 콜린스 씨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서재에서 읽거나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어요. 샬럿은 자기 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산책을 즐겼어요. 목사관 뒤편으로 나가면 좁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게 좋았어요. 울타리 너머로 로징스 파크의 숲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왔습니다. 부활절 직후 로징스에 손님이 왔어요. 다하시 씨와 피치 윌리엄 대령이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조카들이었죠. 다하시는 레이디 캐서린의 여동생 아들이었고 피치 윌리엄 대령은 레이디 캐서린의 오빠 아들이었어요. 콜린스 씨는 흥분했습니다. 다하시 씨와 피치 윌리엄 대령이 오셨습니다. 로징스에 이 무슨 영광인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라는 이름에 살짝 긴장했어요. 지난 가을 네더필드에서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빅리를 데리고 떠난 사람, 위컴의 목사직을 빼앗은 사람, 그 오만한 남자가 여기 온다고? 손님들이 도착한 다음 날 콜린스 씨가 인사를 하러 로징스에 갔습니다. 잠시 후 다하시 씨와 피치 윌리엄 대령이 직접 목사관을 방문했어요. 콜린스 씨가 아직 로징스에 있는 사이예요. 샬럿이 손님을 맞았고 엘리자베스도 인사를 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했어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응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더필드에서처럼 무례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예의는 차렸습니다. 피치 윌리엄 대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밝고 상냥하고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인 인상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피치 윌리엄 대령과 금방 편해졌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반면 다하시 씨는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에게 가끔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끊어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하시 씨가 자주 엘리자베스를 쳐다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으면서 눈으로만 따라다녔죠. 지난 가을 네더필드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는 그 시선이 자기의 결점을 찾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피치 윌리엄 대령이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샬럿과 예의 바르게 대화하는 동안 다하시 씨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은 짧았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여기 온 걸까? 레이디 캐서린의 조카니까 당연히 부활절에 오는 거겠죠?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하시의 진심이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펜버리에서의 재회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북시네마, 잊지 않아도 명작을 만나는 곳,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